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1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도 아직 다 못 끝냈는데 수능 완성도 착착착 나가고 있고 마음이 조급하시죠? 네. 근데 이 강의는 늘 이렇게 한결같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거 다 차근차근 하고 오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은 4개월 조금 더 남았나? 4개월 정도가 남았고 그것을 크게 잘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기간 안에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수능 완성이 완강이 돼서 다 올라오건 어쩌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계획한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 멘트 들을 때는 수능 완성 듣고 있을 때겠다. 네.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 드릴 거는요, 드릴 프로그램? 그럼 다 이상한데. 아무튼, 선생님이 정말 무한도전 빼놓고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인간극장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이 TV 다시 보기, 거기 보면 서비스 되는 인간극장이 프로그램 개수가 한 350개가 조금 넘게 있는데 선생님이 200편 넘게 본 것 같아요. 거의 근데 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한 200편 넘게 본 것 같은데 5편이 거의 세트잖아요. 4편짜리도 있는데 이 5편 세트를 보면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계속 보느라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인간극장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쵸?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슬픈 것들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또는 지금 저녁에 엄마한테 성질 한번 내고, 아빠한테 퉁명스럽게 한번 하고, 동생이나 언니한테 짜증 한번 내지는 않았는지 사실은 그런 것도 참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인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가서 한번 씩 웃어주고 가족 간엔 미안하단 말 잘 못하잖아요. 씩 웃어주고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네, 맨날 찡그리고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쳐다보면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뒤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삶이고요. 네. 늘 무슨 공익 프로그램 하는 것 같지. 아무튼 근데요, 그래요. 선생님이 되게 느끼기를 인간극장 보면 특히 농촌이나 바닷가 쪽 그런 이야기 할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연 속에서 모든 걸 구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연 속에서 모든 걸 구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그런 삶들이 되게 소소하면서도 아름답더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2단원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단원 들어가는데 1단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수능 완성의 캐치프레이즈가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잖아요. 정치의 지도. 소단원 하나씩 해서는 지도를 그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전체 큰 대단원으로 여러분이 정치의 지도를 잘 그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못 따라오고 생각 안 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네. 보겠습니다. 1단원의 제목은 여러분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탐구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틀을 세우셔야 하고 내가 지금 근현대사 선택하고 내가 지금 한국지리 선택했는데 그랬는데 단원명도 모르고 그 단원에 들어가는 중단원명도 모르면 그런 공부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치를 지금부터 이렇게 지도를 그리셨다면 다른 사탐 과목들도 지도를 그리세요. 네. 1단원의 제목은 시민생활과 정치입니다. 시민생활과 정치. 즉, 우리는 이제 정치라는 과목을 선택하고 정치 교과서를 펴서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단원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단원의 주인공은 국가와 정치와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정치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깊숙이 1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원은 시민생활과 정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지 그 정치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우리 1단원에는 4개의 중단원으로 구분이 되죠. 그쵸? 첫 번째 안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섭섭해요.
선생님이 이 섭섭하다는 말을 되게 그럼 섭섭하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도대체 왜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댓글도 달았더라고요. 예. 그럼 어쨌든 섭섭해요. 잘 모르면. 시민생활과 정치하는 이 1단원의 중단원 첫 번째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목은 무엇입니까? 빨리 말하세요. 네. 국가와 정치생활이었죠. 선생님은 늘 이렇게 제목을 쓰고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 국가고 정치였죠. 생각나십니까? 국가고 정치였습니다. 국가와 관련해서 중요했던 거 얘기해 볼까요? 국가의 성립 요소,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구성 요소 가운데 주권 기억해라. 주권 기억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의 특징 몇 가지 있다? 4가지. 그 중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강제성이다. 맞죠, 여러분? 예. 국가와 정치가 주인공이고 국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완전 중요한 게 바로 사회계약설이다. 국가 성립 이론. 우리가 사회계약설을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왜 배우는지,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면 공부한 거 아니고 지도 못 그리는 거고 틀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국가 성립 이론 가운데 하나로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지고 우리는 수능 완성에서 실전 문제 풀이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심화 개념을 끌어오고 틀을 세우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설에 대해서는 수능 특강 강의로 다시 가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이 수능 완성 심화 강의에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회계약설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정치의 의미 배웠죠. 넓은 거, 좁은 거, 넓은 거, 좁은 거, 넓은 거, 좁은 거, 그리고 정치 권력 배웠습니다. 정말 1강부터 7강까지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이 틀, 이 지도 그려졌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배웠었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드는 학생들은 지금 끄시고 복습은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되뇌이세요. 1단원의 제목은 이거지. 그 중에 주인공은 누구지? 그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은 뭐지? 한번 하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02 뭐였죠? 주인공이 바뀝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였죠. 주인공은 누구로 바뀌어요? 민주주의로 바뀌어요. 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네, 민주주의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얘 뭐부터 알아야 돼요? 국가의 의미했고 정치의 의미했으면 민주주의의 의미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중단원에서 알아야 될 3가지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3가지가 주인공이에요. 민주주의의 의미, 이념, 원리. 그렇죠? 민주주의의 의미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의미 몇 가지? 3가지.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2가지로 정리했으나 일반적으로 3가지로 합니다. 3가지로 하는데 수능 특강 교재에서 2가지로 정리한 이유는 그 2가지의 출제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 2가지는 정치 형태 2가지, 잘 나오는 거 2가지로 이야기하면 생활 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잘 나오는 거 생활 원리였죠. 민주주의의 의미 모두 몇 가지다? 3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거 정치 형태와 생활 원리로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 잘 나오는 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다. 관용, 비판, 타협, 다수결의 원리, 대화, 토론. 그쵸? 다수결의 원리 같은 것은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 기억이 새록새록이 아니라 기억이 확 나시죠? 네.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이념입니다. 이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목적이죠. 이념, 목적입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인간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잘 달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와 평등이죠. 각각 개별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민주주의 의미 봤습니다. 민주주의 목적 봤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원리라고 했습니다. 민주정치의 원리죠. 원리, 수단, 방법이 몇 가지 있다? 5가지가 있다. 선생님이 표로 쫙 그렸었는데 떠올리십니까? 안 떠오르면 다시 돌아가세요.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그 알맞은 칸에 들어가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해요. 뭐냐면 분명히 1강부터 56강까지 수특 완강한 학생들 너무 많아요. 개념도 다 듣고. 근데요, 이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내 머릿속에 방을 만들어서 1단원 어디에 그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1단원 어디에 들어간 그 개념은 3단원 어디와 연결된다는 유기적 연결도 세우시고 이렇게. 네. 그 중에서 빈출되는 개념은 깜빡.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 깜빡. 그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착 일목요연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의 마지막. 그래서 원리 5가지, 국민주권, 대의제, 권력분립, 입헌주의, 지방자치.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5가지, 국민주권, 대의제, 지금 선생님이 말할 때 막 받아 적고 있는 학생이 있죠. 네, 권력분립, 입헌주의, 지방자치 5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원에서 또 다시 나오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모든 정치에서 중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이제 국가와 정치생활, 민주주의의 뜻 받고 목적 받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받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민주정치의 발전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몇 가지? 3가지죠. 아테네, 근대, 현대였죠. 아테네, 근대, 현대의 특징을 아시죠? 아테네, 근대, 현대의 특징 머릿속으로 지금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테네, 근대, 현대. 그렇다면 또 하나입니다. 아테네, 근대, 현대라는 발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다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고대 민주정치에서 근대가 된 그런 배경이 아니라 근대가 나타난 배경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가 발전한 배경은 4글자, 시민혁명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 시간이 아니라 정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민혁명을 정치적으로 공부해라. 정치사상적 배경. 정치사상적 배경. 그렇죠? 시민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근대에서 현대로 가게 된 여기에 있었던 사건이 참정권 확대 운동. 대표적으로 차티스트 운동이죠.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했을 당시에 제출했던 문서를 4글자로 인민헌장이라고 하지요. 인민헌장 내용 외우라고 그랬다? 아니다. 네, 큰 줄기 세우셨습니까? 민주정치의 발전, 아테네, 근대, 현대, 사이사이 뭐 있고 특징들 어떻게 되고 시민의 개념 어떻게 변했는지 그 가운데서 선생님이 별표 하나 치자면 아테네 민주정치 제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독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네, 마지막. 4번째 이제 공사입니다. 4번째. 4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뭐였죠?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죠. 뭡니까? 직접하고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하고 간접이 있죠.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간접이 등장했고 간접이 무지하게 좋은 점이 있어요. 효율성. 또 하나. 세 글자. 전문성. 그런데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가 나타났죠. 한계가 나타나서 혼합, 전자, 그리고 또 지방자치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다가 여기도 나오죠. 지방자치 나옵니다. 그 배웠던 게 바로 민주정치 방식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자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몇 가지 직접, 간접, 혼합, 전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직접, 간접, 혼합, 전자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그리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 형태죠. 정부 형태 어떻게 해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플러스 의원 집정부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해서 특징, 장단점. 막 단순함기 하지 말고 이게 단순함기밖에 안 되고 하나라도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수능 특강 가고 이 강의 돌려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단원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말로 선생님처럼 술술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쭉 읊었듯이. 역시 2단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3단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더 깊숙이 파고들고 기출문제 보고 그러는 거죠. 네, 1단원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단원 들어간다고 했죠? 아, 지우기 아깝네. 지워야죠. 뭐. 보겠습니다. 2단원. 2단원의 제목은, 여러분 2단원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2단원의 제목은 현대, 오늘날의 정치과정과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라는 단원입니다. 단원명이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예요. 여러분은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고등학생 수준으로 쫙 이렇게 조금 풀이를 잘 해놔서 거의 다 배우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 단원을 정치과정론이라고 해서 공부를 합니다. 제일 재밌어요, 대학생들도. 근데 고등학생들은 선거 때문에 제일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용어가 하나 나와요. 뭐? 정치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정치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이 정치과정은 물론 같은 용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정책결정과정. 네. 물론 더 어렵게 설명도 돼 있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비슷하게 이해를 합시다. 정책결정과정이라고. 현대 정책결정과정과 참여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잘 보세요. 현대의 정책 결정 과정은 뭐가 굉장히 중시됐냐? 바로 참여가 굉장히 중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정치 과정, 예전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가기관 중심으로 왕이 알아서, 옛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가볼까요? 감히 백성들이 어떤 정책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현대입니다. 현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선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참여의 방법, 아주 대표적인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정치 참여의 특징은 개인적인 참여도 물론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지만 오늘날은 정말 다원화된 사회에서 많은 집단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당을 통한 참여,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거나 여론을 형성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기도 하거든요. 여론이나 언론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단원에서 어떻게 배우냐? 정치 과정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단원 1에서 배우게 되고,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니까 선거에 대해서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거고, 우리 수능 완성 교재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큰 틀 짜지시죠? 짜지죠?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현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중요하구나. 일단은 정치 과정의 용어, 정책 결정 과정은 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네. 1번.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네. 2번.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집단들이 막 등장하면서 참여하네. 그럼 알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한 문제, 참여에 대해서 한 문제, 선거에 대해서 두 문제 이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다 합쳐서 한 문제 또는 그 이상, 그리고 여론과 언론 반드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을 짜면, 틀을 세우면, 지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될지 그게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해야 될 걸 마지막에, 물론 요약 강의도 있고 파이널도 있지만 정말 이런 정리가 마지막 강의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마지막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2단원, 이제 오늘 어디 들어가냐? 정치 과정과 참여하는 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05, 40페이지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라는 제목이 중단원 1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2단원의 중단원 1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전체 2단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체 2단원의 제목이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면서 중단원 1의 제목이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입니다. 그러면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공부해야 될지 베이직 앤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네요.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라고 되어 있죠. 제목 05입니다. 이제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1단원 자르고 2단원 선생님이 잘라서 얘기했지만 수능 완성 교재는 주제별로 나눴으니까 05라고 나와 있습니다. 05의 주제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입니다. 주인공은 현대 정치 과정 하나, 참여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볼 건 정치 과정에 대해서 하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참여에 대해서 하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은 거의 비슷한 말로 알아둬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과정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현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참여가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베이직이라고 B로 표시했죠. 첫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거. 전통적인 정치 과정과 오늘날의 정치 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벌써 짐작하시죠? 그거 첫 번째. 포인트 되는 거 정치 과정 모형입니다. 원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도 그림을 보면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신 정치 과정 모형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2학년 모의평가에서는 거의 매번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데 3학년에는 모의평가에서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사례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과 이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얼마든지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공부할 거 머릿속에 떠올리셨죠? 전통적인 거 현대. 정치 과정 모형 하나,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과 참여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참여입니다. 참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로 매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라는 과목을 통해서 시험 문제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데 이용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라는 과목이 왜 있냐면 얼마나 민주주의가 중요한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이 참여 부분은 정말 이 정치라는 과목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하나 잘 알아두셔야 되고 공부하실 때 와, 여기서 뭘 달달달 외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이요. 선생님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수능 완성 문제 풀 거잖아요. 풀 거죠. 풀고 선생님이 기출문제 이만큼 달아놨습니다. 자료예요. 그거 풀어보면서 아, 참여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참여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참여는 어떤 기능을 하고요. 참여의 유형에 대해서 기본입니다. 살펴보고요. 두 번째, 참여하면 좋다라는 입장과 참여하면 오히려 나빠, 어리석은 다수가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거 볼 거고요. 오늘날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가 되고 있죠. 대의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의제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단원 전체의 줄거리를 짰습니다. 1단원은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1단원 마무리 지었고 2단원 전체의 기둥을 세우고 틀을 짰습니다. 이제 2단원의 중단원 1은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입니다. 현대 정치과정에서 공부할 거 머릿속에 떠올리셨죠? 알아야 될 거 떠올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정치과정 모형입니다. 정치과정 모형을 먼저 봤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자료 분석 특강 41페이지에 이제 나온 그림인데요. 여기 환경이라고 이제 외부적 환경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는 건 요 안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외부 요소들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로서 환경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죠. 현대 정치 과정에서 보시면 투입입니다. 투입이 여러분 뭐죠? 뭔가 들어가는 거죠. 국민의 요구와 어떤 지지가 정치 체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 체계,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관 또는 공식적 정책 결정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체계 어려운 말이잖아.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는 등등의 이런 국가기관한테 요구와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요구와 지지를 받아들여서 이런 국가기관은 정책을 만들어내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산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출이죠.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정치 주체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요. 정치 주체인 우리가 나온 정책을 딱 보고 피드백,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이거에 대한 반응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 순환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환류 시스템이다. 이게 돌 환자예요. 환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요. 뭐다? 투입, 정치 체계라는 말, 산출, 정치 주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정치 발전 이론을 공부하는 5단원에서 정치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대로 투입, 정치 체계, 산출, 정치 주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 기준을 해서 정치 문화를 나눕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요? 수능 특강에서 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뭔가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고 공식적 국가기관 안으로 정책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다시 보내는 이 과정들이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정치 과정입니다. 현대 정치 과정에서는 이 투입 그리고 평가의 이 과정이 활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럼 용어를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투입은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들어가는 것. 아동 범죄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요구하는 것. 네.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 산출은 그와 같은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서 바꿔봤던 정치 체계입니다. 거기에서 여과돼서 하나의 정책으로 사회에 흘러나오는 걸
산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출. 환류는 처음에 요구와 지지가 정책결정기구를 통과하는 동안 변형될 수 있겠죠. 국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책결정기구 정책체계에서 막 논의하는 동안 국민의 요구랑 똑같이 정말 반영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반영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이 정책결정기구를 통과하는 동안 변형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과 그 결과로서의 정책을 대조해서 제대로 잘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잘 만든 건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 그것을 바로 환류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 잘 정리하시고요. 현대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이 투입과 환류 작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 과정 모형을 먼저 본 거예요. 오늘날 정치 과정과 과거의 정치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와, 되게 크다. 아까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더 쉽게 그림을 단순화해서 그리면 네,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여기가 정책결정기구, 정책결정기구 또는 정치체계라고 써도 돼요. 공식적 국가기관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국민이라고 써도 되고요. 정치 주체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투입이고 여기가 산출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순환됩니다. 이렇게 환류작용을.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돌죠? 환류가 안 되는 나라는요. 예, 요구가 들어가지도 않고 정책결정기구가 딱 하고 정책을 내놓으면 그냥 그거 따르는 거예요. 평가작용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럼 보세요. 전통적인 정치 과정은 어땠냐면요. 국가기관 중심이었습니다. 즉 여기 밑에 정치 주체인 국민들의 말 안 들었고 투입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중심. 특히 근대에는 의회 중심이었습니다. 의회 중심. 그래서 위로부터의 통제와 지시 형태였어요. 정책 결정 과정이 위에서 통제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거야. 예,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 현대적인 정치 과정은 위에서 통치합니다. 위에서 통치해요. 위에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래 있죠? 아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반응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면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수많은 정치 주체 집단들이 나타나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 언론과 같은 그렇죠?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그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 하나 나오죠? 보세요. 뭐냐면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 보면 의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치 과정에서 보면 행정부 중심이죠. 그렇죠? 권력 분립 이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 공부했던 심화 자료 생각나십니까? 권력 분립이라는 게 국가기관이 똑같이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게 권력 분립인데 현실적으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오늘날은 행정부 비대화, 과거에는 의회가 더 컸었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에서 권력 분립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나온다고 했던 심화 자료 생각나시나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의회 중심, 오늘날은 행정부 중심으로 해서 정말 모든 국가기관이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봤어요. 전통적 정치 과정과 현대적 정치 과정. 예,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인 상호작용 봤습니다. 그럼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 트위터. 진짜 트위터를 선생님이 작년에 가라 만든 정치할 때 얘기할 때는 학생들이 트위터를 몰랐을 정도로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막 이 트위터의 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만큼 1년 만에. 트위터란 하고 싶은 말을 140자 이내에 짧은 글로 올릴 수 있는 건데요. 네, 이건 설명이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컴퓨터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속하여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퍼뜨릴 수 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글을 올리면 팔로워 등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빠른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요. 예, 빠른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죠. 그 글들이. 최근에는 정치인과 같은 많은 공인들이 트위터를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관용과 타협의 정치 문화가 확대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정말 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와 하고 화합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아니면 막 싸우는 모습들이 보여요? 막 싸우는 거 많이 보이죠? 네, 누가 트위터에서 비방했다, 누가 막 반격하고 막 거기에 막 댓글 올라오고 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관용과 타협이 쫙 같이 맞물려서 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넘겨주시면 국회의 대의적 기능과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치 엘리트의 권력 독점 현상 아니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보다 수월하게 표출되고 있죠. 그렇죠? 자기 의사를 이렇게 짧은 글로 실시간으로 막 달고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표출하니까. 표출하면서 부딪히는 측면이 커지니까요. 그렇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세요. 다음 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렵나요?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 졸업생을 무시험으로 교사에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지금은 임용고사라는 걸 치르잖아요. 근데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교사가 됐었죠. 무시험으로 교사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왜 사범대학교 졸업한 학생들만 시험도 안 보고 교사 되게 되죠? 그건 평등에 위배되는 거야 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 결정에 따라서 임용고시 제도가 나타난 겁니다. 네, 이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볼게요. 미국에서는 1954년에 브라운 판결에서 흑인 학생들의 사립학교 입학을 허가하라고 명령했으며 어떤 판결에서요. 그렇죠? 여기도 헌법재판소 전 사법권의 그런 영향이네요. 판결에서 흑인 학생들의 사립학교 입학을 허가하라고 명령했답니다. 와, 미국도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954년 이전까지는 그러면 흑인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못 갔다는 거네요. 흑백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버스에 앉는 자리도 달랐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후 각 주의 교육국은 흑인 학생과 백인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그런 교육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고 나서 교육 정책이 나왔네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어떤 사법권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다음에 이런 판결로 인해서 어떤 제도나 정책 등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요지지요, 여러분. 그렇죠? 1번, 정책 결정의 궁극적인 주체가 국민이다. 지금 주제가 그겁니까? 국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야 그거예요? 보세요. 더 보겠습니다. 2번. 행정부의 정책 결정은 그렇죠. 행정부가 교원 임용고시 제도를 만들어냈고 행정부가 각각의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번 다시요. 이런 행정부의 정책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여기서는 헌법재판소, 여기서는 사법부의 판결. 그쵸? 네, 그래서 맞습니다. 2번이 가장 결론으로 타당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날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정관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 얘기보다 주제 보시면 4번 다 읽어볼게요. 미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보다 말도 안 돼요. 5번. 오늘날의 정책 결정 과정에 비공식적 참여자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위에와 상관없는 말입니다. 고르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한 내용 전통적인 정치 과정과 현대 정치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과정 모형을 자료 분석 특강 41페이지 내용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2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공부할 건 뭐냐면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책 결정 과정은 반드시 사례와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자료에다가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책 결정 과정 그 밑에 있는 기출문제 하나 통해서 그 기출문제의 사례를 통해서 아예 알아버려라. 그냥 요거 쭉 암기하고 말지 그러고 끝나지 말고 아래에 있는 기출문제 사례 딱딱딱 연결해서 머릿속에 넣어라라고 거기다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책 결정 과정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혼자 공부하면 그래요. 근데 여기 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의제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회의의 주제입니다. 아니, 정책을 뭔가 결정하려면 회의 주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주제 설정. 결정했죠? 그럼 실행해야지. 잘했나 평가해야지. 뭐 어려워요, 이게? 다시요. 주제 설정해요. 회의 주제. 결정해요. 실행해요. 그리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네 과정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 되게 거만했어요. 네. 네 과정입니다. 네 과정. 그렇죠? 그러면서 이 네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식적 정치 참여자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공식적 정치 참여자는 정책 결정자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은 나머지 국민 다. 이익집단, 시민단체만 하는 다. 그게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공식적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그게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이에요. 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계속 반응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작용입니다. 국가의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 따라서 의제 설정도 국가가 하고요. 공식적 국가기관이 하고 국민이 의제 설정에 참여.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정책 결정도 국가가 하고요. 국민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집행은 행정부가 주도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는 이제 오히려 국민이 더 많이 하죠. 국가기관도 평가를 합니다만. 다 같이 해요.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이니까. 그렇지만 특히 이 세 과정은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제를 설정합니다. 사회문제 정말 많은데 이 사회문제 같은 가운데 회의의 주제를 설정해요. 정말 많은 사회문제가 있죠. 정말 많은 사회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나 집어내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회문제가 있어. 이것 좀 해결해줘 라고 요청하는 많은 비공식적 국가가 아닌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겠죠. 요구가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정책 과제화, 공식적 조치가 필요한 정책 과제화 시키는 단계를 정책 의제 설정 단계라고 합니다. 회의의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정책 의제 설정도 국가기관이 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하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거. 국가기관이 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도. 물론 영향은 국민들이 줘요. 정책을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건 행정부가 주도하죠. 행정부가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잘 목표 달성 여부 확인하고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는 잘 이게 만들어졌는지 평가하는 과정. 국민들이 주체가 많이 되고 국가기관도 스스로도 평가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언론, 시민단체에서 요즘 아동 성범죄가 너무너무 심각해. 아동 범죄가 너무 심각해. 막 이렇게 막 영향을 줘요. 그럼 국가기관이 그래 아동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야 되겠구나. 정책 과제화된 겁니다. 그러면 정책 결정해요.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막 이런 걸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 걸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해요. 어떻게? 초등학교에 보안관, 모자 쓴 그런 분들, 전직 경찰관 그런 분들이 막 지키는 그런 거 하고 CCTV 달고 실제 해요. 그리고 정말 보안관 제도 뒀더니 아동 범죄가 줄어든지 안 줄어들었는지 평가해 봐요.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회의의 주제 설정합니다. 정책 결정합니다. 집행합니다. 평가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단계에서 특히 주도하는 건 국가기관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보겠습니다. 가에서 라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결정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정책 순환 모형을 참고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계부처는 새로 시행될 법률안에 대해서 세부 시행 규칙과 이거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 등록 절차 등을 시행했다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시행 나왔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계 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어느 단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이거 문제 많아 해결해야지 하고 있네요. 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호주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호주제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두 과정이 바로 정책이 결정된 것이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시행하고 순서대로 하면 나가 제일 먼저 있었겠고, 그 다음에 라가 있었겠고, 가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문제. 가에서 라는 가족관계에 등록을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나, 다, 라, 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나, 다, 라, 가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1번 맞습니다. 네, 맞나요? 아까 그걸 넘겨가지고. 네, 맞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보세요. A, B는 정책 결정의 공식적 참여자. 여러분, A, B를 보겠습니다. A, 시민단체. 공식 아니죠? 공식은 국가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틀렸습니다. 나는 기억, 여러분 나가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건요.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기억에 영향을 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 니은 정책 결정한 거죠? 다라가 정책 결정. 여기.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집행이. 라는 결정이었죠. 라도 결정. 집행은 어디였죠? 가였죠. 그것도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니은은 정책 결정은 다와 같이 B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B 볼까요? B.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물론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5번 넘겨주세요. 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현대 정치 과정은 국가기관 중심? 보세요. 시민단체, 이익집단, 시민단체 전문가 등등등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쭉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저 정책 결정 과정 복습해보고요. 그 다음에 참여까지 쭉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